안녕하세요. 첫 번째 남자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노력 많이 했으니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찾아내.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당장 알아오란 말이야. 드림그룹의 화려한 대표실 안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채화영은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사설탐정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태안별장에서 사라진 아이를 찾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탐정의 말에 채화영은 책상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 내가 드림그룹을 통째로 먹으려면 그 아이가 반드시 필요해. 내 핏줄인 아들이 있어야 마 회장의 의심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단 말이야.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서리는 너무나 멍청하고 제멋대로였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받쳐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딸이었습니다. 채화영에게는 자신을 빼닮은 영악하고 강한 아들이 절실했습니다. 그 시각 수키네 반찬가게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태평은 앞치마를 두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배달통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대표님 덕분에 호텔 라운지에서 노래 불러요. 이제 저 진짜 가수로 성공하나 봐요. 오태평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오복길은 껄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얹혀있는 듯 했습니다. 오복길은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아기 베넷저고리 하나가 소중하게 간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태평아, 우리 아들 장하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오복길은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그날 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태안의 별장 근처였습니다. 바닷가 바위 틈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던 갓난아기를 발견했을 때 오복길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거센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렸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자신의 아들로 자라난 오태평이었습니다. 오복길은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의 부모가 나타나 아들을 데려갈까봐 늘 두려웠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태평이라는 그 녀석 말이야. 내가 기회를 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조용히 살 것이지. 감히 우리 주변을 맴돌아? 정숙희의 가족들은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독이야. 이강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표님. 채화영은 와인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꿈을 꾸게 해준 다음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줘야지. 오늘 공연장에서 사건을 하나 만들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친 절도범으로 몰아서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해버려. 그녀는 오태평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숙희의 기억을 자극하는 걸림돌이자 오장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태평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드림호텔의 라운지는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태평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뒤에서 목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은 무대 의상이 채화영이 특별히 보내준 것이라 믿고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 비싸 보인다. 대표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야. 내가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아야지. 그는 거울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때 이강혁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슬그머니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태평이 한눈을 파는 사이 그의 자켓 주머니 속에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태평은 환호성을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태평은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원시원했고 무대 매너는 최고였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오장미와 강백호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오빠 진짜 멋지다. 백호씨 고마워요.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오장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백호는 장미의 웃는 모습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태평이가 워낙 끼가 많잖아요. 오늘 공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음악이 멈췄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무대 위로 들이닥쳤습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귀빈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태평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노래만 불렀다고요? 태평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태평의 주머니를 뒤지더니 번쩍이는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래도 발뺌할 겁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태평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소란을 듣고 채화영이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태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태평 씨, 내가 믿고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요? 정말 실망이 크네요. 태평은 그녀의 발치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대표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닙니다. 채화영은 혐오스럽다는 듯 태평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태평을 끌어내려 하자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평의 무대 의상 셔츠가 북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놓으라고요. 난 도둑놈이 아니야. 태평이 몸부림치며 돌아선 순간이었습니다. 조명 아래로 그의 오른쪽 어깨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채화영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태평의 어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태평의 오른쪽 어깨 위에는 아주 특이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마치 날개를 펼친 새 모양 같기도 하고 구름 모양 같기도 한 짙은 붉은색의 흉터였습니다. 그것은 화상을 입어서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채화영의 머릿속에 30년 전의 기억이 벼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별장에서 불이 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안고 나오다 쓰러지는 가구에 부딪혔을 때 아이의 어깨에도 뜨거운 열기가 닿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 아기 어깨에 새겨진 그 화상 자국을 말입니다. 잠깐, 멈춰. 채화영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멈칫하며 태평을 놓아주었습니다. 채화영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태평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태평의 어깨로 향했습니다. 이거 흉터 말이야. 언제 생긴 거야? 채화영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태평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아버지가 어릴 때 사고로 생긴 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왜요? 채화영은 심장을 누군가에게 움켜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앞이 핑글핑글 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아들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유일하게 보고 싶었던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나요? 자신의 아들을 도둑놈으로 몰아넣고 그 꿈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는 다리에 힘을 주며 태평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눈매가 자신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지? 그럴 리가 없어. 채화영은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때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오복길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태평을 감싸 안으며 채화영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대표님,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입니까? 우리 태평이 절대 남의 물건에 손댈 아이 아닙니다. 채화영은 오복길의 얼굴을 확인하고 확신했습니다. 30년 전 태안별장에서 자신의 아이를 거두어 갔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과거 악행이 전부 드러날 것입니다. 정숙희의 아이를 훔쳤던 일과 자신의 아이가 뒤바뀐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채화영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진실을 덮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조차 외면해야 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데려가세요. 법대로 처리해야죠. 그녀는 차갑게 말하고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온 채화영은 벽을 짚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가슴을 쳐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장민은 경찰차에 실려가는 태평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채화영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채화영,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짓 절대로 용서 안 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줄 거야. 장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그런 장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장미씨.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앉은 태평은 멍하니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복길은 경찰서 밖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던 인물의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남자의 정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채화영은 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는 탐정에게 받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태안별장에서 발견된 아이의 특징이 적힌 쪽지였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붉은 흉터라는 글자가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하늘아 미안하다. 엄마가 널 알아보고도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해. 그녀는 태평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다시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복길과 정숙희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들이 평생 오복길의 자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감옥에 잠시 갔다 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채화영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강혁 실장. 오태평의 죄를 더 확실하게 굳혀. 그리고 오복길 그 인간도 같이 엮어버려. 절도 공모죄로 말이야.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키워준 아버지를 죽이려는 채화영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한편 정숙희는 가게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평아 왜 안 오니? 우리 아들 배고플 텐데. 그녀는 무의식 중에 자신이 짠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세지능으로 돌아간 그녀였지만 아들을 향한 마음만은 깊었습니다. 과연 이 엉망진창으로 꼬인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까요? 친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낸 채화영의 앞날에는 어떤 부메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